안녕하세요. 최프란입니다. 가상자산 장기투자 첫 번째 week이고요. 2021년도 6월 11일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저점 매수 토끼와 분할 매수 거북이의 경주. 과연 누가 먼저 달에 갈까? To the moon 할까?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개 파트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시뮬레이션 트레이딩 다이어리로 하고요. 모토가 훈련은 실전처럼, 실전은 훈련처럼, 땀은 피를 대신한다. 완전히 아재 모드네요. 네. 끔찍합니다. 저 글만 봐도. 네. 간단하게 저희가 week 0에서 이야기했던 거 한번 나눠볼게요. 가자장투, 모의 투자하는 거, 우리가 매주 5년간, 그리고 60개월간, 240주 동안 투자를 하고요. 이번 주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 비트코인만 하는 건데, 구글 파이낸스 가격 가지고 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투자 자금이 10,000불이 있다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주 250불씩 혹은 뭐 한 달에 1,000불인데 한 달에 1,000불 해도 되지만 그거를 쪼개 가지고 매주 250불씩 하는 걸로 해서 주별로 계산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하들링 모형입니다. 하들링 모형이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팔지 않는 모형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아주 유명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는 이제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가 buying the dips, 그 저점 매수하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 다 추천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워렌 버펫 우리 큰형님 혹은 큰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지는 않겠죠. 아무튼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싸게 사고, 네, 그리고 팔지 말고 가지고 있고, 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가치 투자가 비트코인이 가치 투자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 근데 이제 액티브 하들링 모형이라고 제가 뭐 만드는 거는 이제 딥만 공략하는 게 아니라 탑에서 탑을 좀 공략을 해보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플러스 알파를 하는 모형인데 이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고 플러스 알파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매주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거나 혹은 buy를 하거나 그다음에 stay 하거나 혹은 비트코인을 이제 그 컨버트를 안 하거나, 네. stay 한다는 얘기는요. 자동스럽게 이제 풀로 집어넣는다. 리저브나 뭐 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250불을 사는 액션을 하지 않고 풀에다가 적립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또 어떨 때 우리가 스테이를 하냐 혹은 풀에다가 적립, 풀로 이렇게 전환을 하냐, 뭐 이 이슈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거고요. 이 조건들을 잡아 나가는 게 이제 저희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탑이 됐을 때 탑을 어떻게 디파인을 해가지고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하냐,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오죠. 그러면 이제 딥도 우리가 디파인을 해야 되죠. 왜냐면 지하 1층 밑에 2층 있고 뭐 지하 3층도 있고 뭐 그러고 탑도 마찬가지죠. 꼭대기 위에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하니까 뭐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이제 이때 어떻게 정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제 buy와 stay와 그다음에 이 탑에서 하는 이 행동을 우리가 할 것인가, 그게 이제 액티브 하들링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은 이제 요 문제를 한번 우리가 딥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stay buy냐 stay냐 이 둘 사이에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걸 조건을 모형화시켜서 결정을 내릴 건지
고 부분 한번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리를 할 때마다 제가 항상 먼저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입니다. 음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를 왜 먼저 보는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일단 해시레이트이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110 정도 이렇게 떨어졌죠. 그쵸. 이게 지금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99 나오는데,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며칠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10% 15%씩 이렇게 떨어져서 탑에 비하면 거의 떨어진 비율이 여기 160 얼마에서 해시레이트이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해시레이트는 이제 얼마나 많은 마이너들이 참가해서 이 비트코인 그 해시레이트 그 마이닝에 참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인덱스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 이게 인제 원가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아요. 해시레이트이 인제 뭐 원가 자체를 반영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느 정도 돈을 들여서 마이너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되죠. 채산성도 되고요. 예. 마이너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이게 가격을 얼마나 지탱해 줄 수 있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많이 떨어졌죠. 그쵸. 그러면 인제 우리가 이때는 '왜 떨어졌을까?' 하고 뉴스가 보여요. 예. 이때는 아마 그 신장에서, 중국 신장에서 정전이 나 가지고 순간적으로 떨어져서 한 1-2 주 있다가 다시 복귀한 거고, 여기가 이제 중국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만둬라."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더 떨어졌기 때문에, 그 순간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이제 내몽고 지역에서 뭐 당장 그 단속이 들어가서 떨어진 건가, 그다음에 여기는 내몽고 지역을 더 넘어서 이제 추세가 진행이 되는 건가, 이걸 보는 건데요. 이게 인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우리 인제 흔히 주식 잘하시는 분들 말씀으로는 이게 유리벽처럼 보이는 바닥이 하방이 열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돌아오고 어느 정도 안정화를 취하고, 물론 인제 작년의 기준으로 다시 돌아온 거는 맞죠. 예. 근데 이게 급속도로 떨어지거나, 예를 들면 이게 극단적으로 뭐 제로로 가면요, 가격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하나의 지표로, 가격보다는 이게 저한테는 훨씬 더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항상 먼저 보고요. 가격은 안 보려고 노력을 하죠. 네. 두 번째, 여기 스캔하셔서 보시면 여기 URL대로 해시레이트 항상 체크업하실 수 있습니다. 그 마이닝 풀마다 보는 지표들도 있고 한데, 그건 나중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인덱스, MI가 이제 마켓 인덱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봐요. 그런데 저는 이제 relative strength index로 해서, 물론 여기 위에 보면 가격이 보이긴 보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잘 안 보려고 그래요. 가격보다는 좀 의미가 있는 거를 보려고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인제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따로 잡아 가지고 이 기술적인 지표 RSI가 인제 뭐를 의미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는 인제 과거 그 가격을 가지고 한 14 포인트라든가 14일 전, 혹은 여기 그 이거를 인제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대부분 인제 RSI 14을 많이 쓰니까 14 개의 턴 과거에 비교해서 얼마나 어 과 오른 게 많았냐, 오른 것의 에버리지가 떨어진 것의 에버리지에 비해서 얼마나 많았냐를 보니까, 과매도나 과매수 기간, 그것을 또 인제 relative로 바꿨으니까 0 to 100으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는 70이나 80 이상이면 과열이 되지 않았냐, 혹은 30 이하면, 혹은 20 이하거나 30 이하면 어떻게 좀 과매도가 아니냐, 예를 들어서 저점이 아니냐, 이런 걸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거 트렌드도 보고, 무슨 이게 다이버전스 보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십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인덱스가 있는데, 이건 제가 그냥 이게 좋아서 그냥 이걸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제 왜 제가 이걸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덱스 쉽게 찾을 수 있는 인덱스 하나 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인제 또 쪼끔 더 좋은 거는 남이 이미 만들어 놨죠. 그죠? 그 Fear and Greed Index라고 어 암호화폐 크립토커런시 전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건데 비트코인이 뭐 차지하는 영향이 상당하니까.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래 그 레거시 마켓에서 CNN에서 이런 거를 주식 시장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비슷한 걸 활용해 가지고 인제 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도 이거를 많이 하죠. 이것도 좋아요. 제가 뭐 딴 것보다도 이 속에 아까 했었던 RSI 같은 것도 인제 이 인덱스를 만들 때 포함되지만 여기는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포함이 돼요. 뭐 얼마나 사람들이 뉴스에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하냐 상대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을 많이 조합을 해서 만들었는데 얘도 제로 백이에요. 제로 같은 경우는 21이고 지금 이제 21이고 extreme fear라고 보는데 이거는 저점에 가깝다는 얘기죠. 이쪽으로 가면 아주 공포란 이야기는 어 제가 받아들였을 때는 이제 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남은 공포를 가지고 있을 때 뭐 공포에 사고 뭐 탐욕에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반대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봤던 RSI는 50 something이니까 과열은 아니고요. 지금 여기도 fear 구간이니까 빨간색 쪽 이 색깔을 나타내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뭐 과열 기간이 아니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사야 할 때냐 아니면 그 과열이라서 좀 스테이를 해야 될 때냐 풀에다가 집어넣어야 될 때냐라는 결정을 내릴 때 이걸 좀 쉽게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요. 이거는 인제 뭐 historically 어제 그리고 저번 주에 그리고 저번 달에 어떤 시기였나. 저번 달에는 아주 greedy한 거였었는데 지금 갑자기 extreme fear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보시면 가격 보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쪼끔 저는 즐겨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비트 줍기 좋은 날이네요. 그쵸? 왜냐하면 과열이 되어 있거나 혹은 뭐 아주 greedy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켓은 뭐 가격을 보지 말고 '지금은 줍기 좋은 시간이구나.'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 주세요." 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저희가 다이어리를 인제 만들어 보면요. 여러분들이 엑셀 같은 데다가 저는 구글 다큐멘트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날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M1 뭐 M2 이게 아까 봤었던 그런 인덱스를 제가 둘 다 zero 백인데 zero to 100 인데 그걸 섞어 가지고 단순 그냥 average를 한 겁니다. 뭐 대단한 뭐 사이언스 모델을 쓴 건 아니고 둘 다 직관적으로 쪼끔 이해가 되고 유용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 그냥 평균 내 가지고 지금 여기는 간단하게 했고요. 이게 좀 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80 이상이면 80 이상 이것의 평균이 둘 다 평균 낸 것이 80 이상이면 스테이가 되고 그거 미치면 buy라는 액션을 취하도록 네. 사람들이 buy라고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것을 취하도록 그냥 정립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오늘 것도 이번 달에 들어온 것도 적립을 한다.'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없었고 근데 인제 10,000 불이라는 걸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250 불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이 달러로 봤을 때는 이제 36,000 얼마 854 불인데요. 제가 요 칼럼은요 오늘만 보여 드리고 이거를 하이드 할 거예요. 원래 저도 하이드를 합니다. 이게 가격을 적을 때는 적어 놓는데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안 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인제 얘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얼마만큼 인제 비트코인으로 바꿨냐 예를 들어서 그래서 1250 불을 가지고 .781 그쵸. 이만큼의 비트로 이제 바꾼 거죠. 예. 이 환전 비율에 따라 가지고 가격에 따라 가지고 바꾼 거고요. 그래서 인제 이만큼 있다. 예를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인제 저희가
트레이딩 모형을 하려고 하면 목표도 있어야 되고 뭐가 극대화되는가 뭐 이렇게 보시는데 저도 뭐 처음에 할 때는 평단가 같은 거 많이 계산을 했었어요. 평균 얼마에 샀고 그래서 내가 달러 기준으로 얼마를 벌었고 뭐 이런데 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계산을 해 보다 보면 좀 의미가 없고 제가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는 그 원 비트코인이라는 것에 가기 위해서 몇 퍼센트까지 도달했나. 제가 목표는 예를 들면 지금 240 주를 했을 때 1.89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가격이 안 바뀌고 계속 그대로 갔다가 5 년간 240주 동안 계속 가면요. 1.899 비트코인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인제 뭐 원 비트코인이 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 비트코인의 도달은 28% 했다. 28% 했다. 뭐 이런 거고요. 투 비트코인은 뭐 반이니까 14%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만큼 목표 달성했구나. 네, 그리고 이게 계속되면 이 상태로 가격이 안 바뀐다면 난 이만큼의 비트코인을 얻을 수가 있구나. 뭐 이런 이 정도 수준으로만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원 BTC를 하기 위해서 이거는 저도 그냥 뭐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건데 원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몇 주가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그건 106주가 필요하구나.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투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 254주가 필요하다. 뭐 이것만 가지고 이제 다이어리를 정리를 하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기서 어떤 액션을 통해서 우리가 스테이를 하냐, 혹은 탑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 그리고 딥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이제 이 모형을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뭐 이 구글 다큐멘트가 정리가 잘 되면 뭐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그죠? 뭐 아주 간단하니까 뭐 저보다 훨씬 더 잘 쓰시는 분들 많으니까 네, 그걸 만들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는요,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널과 노이즈, 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요. 그중에 이게 도대체 뭐가 시그널이고 노이즈인지 뭐 좀 구분을 좀 해보려고 하고, 제가 지금 드는 생각은 그게 같이 있는 게, 같이 공존하는 게 세상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분리해서 본다기보다는요. 공존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시그널로 픽을 한 거는요, 아무래도 뭐 아시는 분 다 잘 아시겠지만,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그 리걸 텐던시로, 그 텐더로 이제 그 어댑트를 했죠. 그리고 대통령이 프로포즈를 하고, 그다음 의회가 통과를 시키고, 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이제 원래는 탑 뉴스였는데 워낙에 뉴스가 빠르다 보니까 이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어떤 상황이 생겼냐 하면 뭐 가격도 올랐다 그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채택됐을 때,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왜 채택했을까? 비트코인을 법화로, 그쵸? 예. 그리고 채택하고 나서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근데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그 이 중간 뉴스가 IMF하고 그 미국에서 스테이트 디파트먼트에서 그 대통령한테 연락했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왜 두 사람이 연락을 했을까? 예. 그리고 왜 그런 미국하고 IMF가 당장 반응을 했을까? 그리고 뭐라 그랬을까? 가 되게 궁금했었는데, 요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법적이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나는 걱정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 또 맞춰가지고 모건 스탠리에서 또 이야기했죠. 한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 혼란만 야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 뉴스인데,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시는데,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가 법적 경제적으로 우려하고 있다. 자기네들이 그렇게 밝혔습니다. 지네들이 뭘 우려한다는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려를 한다고 밝히고요. 그걸 이제 바깥으로 뭐
우려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액션 자체가 되게 중요하죠.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죠? 그다음에 이제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보고 나 본다. 그리고 협의를 계속 진행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을 넣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협의를 어떻게 진행하고 왜 IMF가 이 이야기를 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그 백그라운드인데 엘살바도르가 약 10억 달러 정도의 IMF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협의를 하고 있었던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걸 돈을 이제 주게 되면 저희도 IMF 한국 같은 경우는 겪었잖아요. 하고 나서 공짜 돈이 아니거든요. 뭐가 스트링이 많아요.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뭐 심지어는 IMF 때문에 구제금융 받고 나서 나라 뭐 거의 다 팔아먹는 그런 아주 안 좋은 경우로 귀착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넘어갔는데요. 뭐 공짜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통과시키고 비트코인하고 달러하고 공용화폐예요. 그러니까 뭐 다 버리고가 아니라 원래 이 나라에 있던 돈이 완전히 망가져 가지고 달러로 쓰다가 잘 들어보세요. 원래 있던 돈이 무너져서 예, 그, 그 monetary policy가 완전히 박살나 가지고 그 돈을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달러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달러를 버린 거는 아니고요. 비트코인하고 달러하고 둘 다 국가가 법화로 사용하기로 했고 그 과정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뭐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아무리 트랜잭션을 해도 뭐 트랜잭션 피가 없고 아주 빠르고 그리고 그 피앗 머니 여기는 달러랑 비트코인이랑 막 바꾸고 하는 그 잭 멜러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 게 있는데 이거 어나운스먼트 하면서 그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시티은행이나 이제 은행 그 숟가락을 올리는 거죠. 이렇게 자범인 것 같다. 협의를 어렵게 할 것 같다. 국제통화기금하고 왜냐면 10억 달러 받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러고 이제 막 압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얼마나 투자 매력이 있는가는 이 막대한 재정 적자가 있는데 왜 비트코인 같은 거를 해가지고 시끄럽게 하느냐, 잡음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제 레거시 금융에서. 저는 그래서 이거를 시그널로 픽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게 반응을 하잖아요. 이게 아무런 이슈가 아니면 잘 보세요. 뭐 엘살바도르 너무 작은 나라고 뭐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하든 말든 뭐 그게 작은 나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아무런 거 없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저거는 그냥 뭐 무시해도 되는 뉴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얘기는 저한테는 시그널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살바도르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 나라가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을 해가지고 잘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당장 뭐 돈이 좀 된다, 뭐 경기가 살아났다, 경제가 살아났다. 그러면 그 옆에 엘살바도르가 했었던 이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지가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 옆에 남미들 국가 중에서 경기가 어려운 박살난 나라들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국가들은 과연 어떤 행동을 취할까? 아프리카에 못 사는 국가라든가. 그리고 그 다른 나라들도 이거를 채택하게 된다면, 왜냐면 그거 보면 경제적인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미국이나 IMF나 월드뱅크나 혹은 뭐 시티은행이나 뭐 이런 뭐 JP 모건이나 이 은행들이 뭐라고 그럴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만들어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박살이 나거나 못하게 되거나 잘 안 됐을 때에 대한 이슈는 별로 크지 않아요. 뭐 안 됐나 보다. 뭐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나 보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이거 하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못하게 하거나 했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더를 보면 되는 거예요. 약간 변증법적으로 보는데 못하게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까도 궁금한 거예요. 여기서는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사실은.
네. 왜냐면 10억 달러 못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IMF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런데 10억 달러 안 받고 엘살바도르에서 그냥 진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까 궁금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엘살바도르도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요. 그 시나리오를 계속 만들어 봐서 엄청 재밌는 이슈로 넘어갑니다. 이게 익사이팅한 뭐 재밌다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중요한 이슈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이 뉴스를 좋아하는 거는요. 원래 뭐 저야 지금 투자 인베스트먼트 클래스다 에셋 클래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비트코인을 처음에 만들었던 사람이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하는 사람인지 집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든 이유랑 이 엘살바도르 이번에 버퍼로 채택하는 거랑 상당히 맞아요.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유가.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저희 쪽에서 타당하다라는 용어를 쓰는데 타당하다라는 건요. 원래 의도되었던 대로 네. 그렇게 사용되고 해석되는 것을 타당하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정의라는 조금 틀려요. 원래 이 사람이 어떤 걸 만들었을 때 나 이렇게 쓸 거야. 이 이유로 만들었어. 그리고 이렇게 쓰여지기를 바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과 상당히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트코인의 사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뭐 투자하고는 잘 모르겠어요. 사용이라든가 이런 채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도입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사토시 나카모토 입장에서는. 그런데 IMF나 시티은행이나 JP모건은 타당한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신기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되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그널 뉴스로 픽을 했고요. 노이즈는요. FBI가 비트코인 뚫었다? 지구 모든 컴퓨터 동원에도 불가능함. 뭐 이것도 똑같이 이제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우리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그 해킹 그룹이 비트코인을 달라 그래가지고 뭐 63.7개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예, 이거는 이제 되찾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해킹한 거를 그래서 되찾았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FBI가 드디어 해킹한 게 아닌가? 그런 나쁜 뉴스가 나왔어요. 왜냐면 FBI가 해킹할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라 보안성에 문제가 있네. 왜냐면 FBI가 해킹을 했으면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에 있는 계좌 다 옮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계속 나와요. 이 뉴스는 사실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비슷한 뉴스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지구상의 모든 컴퓨터를 동원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해킹은 불가능하고 그게 뭐 비트코인에 대한 이 맡겨놓은 예를 들면 이제 그 코인베이스 같은 곳에 그쪽 지갑으로 옮겨 놓으면 코인베이스에 전화하면 되거든요. 주세요. 그러면 돼요. 네. 그만큼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그 관련 기업에다가 맡기고 그것을 협조를 받아서 환수에 성공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요. 어, 이게 뭐 정확하게 FBI가 어떤 식으로 알아낸 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밝히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 뉴스가 FBI에서 나온 거는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제가 노이즈라고 픽업한 이유는 첫 번째, 제가 해커 같으면요, 비트코인으로 달라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받아가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뭐 어쩌기가, 주소가 다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보낸 주소가 다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이 해커가 달라 그랬다라는 것도 웃기고요. 이 해커가 비트코인을 관련 기업에 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코인베이스 쪽으로 넘겼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거든요. 받고 나서 그냥 안 옮기고 가만히 있으면 못 가져가요, 또. 근데 이런 무슨 뭐 거래가 가능한 커스토디얼 월렛으로 예를 들어서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런 해커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가 드라마인 거예요. 이 뉴스를 기술을 조금만 아시면, 그러니까 이게 FBI 들어가고
굉장합니다. 네. 이 과정에 대한 이슈가 굉장하고요. 이것 때문에 10% 까지 급락했잖아요. 마켓을 흔들잖아요. 예, 왜 흔들었을까?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이 바보 같은 해커가 어딨어. 그러면서 중학생도 이 짓을 안 할 거거든요. 중학생이 만약에 해킹을 한다 그래도 이런 상황으로 비트코인 쓰지도 않을 뿐더러 다른 것들도 많은데 네, 그냥 달러 캐시로 하면 되지. 네. 그리고 여기에 그 기업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것 쪽으로 넘기지도 않을 거예요. 네, 아무튼 엄청 재밌는 뉴스라서 네, 노이즈라서 한번 픽업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지식이 이제 조금씩 더 많이 알게 되면 이게 훨씬 더 이런 뉴스들이 잘 읽히겠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랬고요.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공부하는 Deep Conceive 먼저 조금 깊게 한번 들어가서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시죠.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주제로 만들면 저점 매수 토끼와 분할 매수 거북이의 경주 누가 먼저 to the moon 할 것인가? 그쵸?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uying the dip도 하라 그러고 저점에서 매수하는 게 참 좋다 그러고 그쵸? 그거는 뭐 싸게 사란 이야기는 딱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제 꼬라보고 있다가 좀 좋아도 막 퍽퍽 사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이게 저점이다 싶을 때 들어가라는 얘기는 뭐 투자의 거의 원칙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그것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토끼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예, 아주 영민하게. 그 다음에 분할 매수하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적립식으로 거북이처럼. 예. 왜냐하면 그냥 보지 말고 타이밍 잡지 말고 그냥 분할 매수해. 그게 이기는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두 개가 상당히 중요한 그 둘 다 허들러지만 예를 들어서 뭘 선택해야 될지 되게 고민스럽잖아요. 네, 오늘 그거를 제가 약간 제가 알고 있는 통계 뭐 지식으로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트먼트를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뭐 계속 할 거예요. 여기 Personal Finance Club이라는 곳에서 제가 이것을 가져왔는데 오늘 이야기할 때는 거기서 나온 내용들 많아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코스트가 있고 인베스트먼트를 정의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거는 투기다, 이거는 투자다, 여러 가지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정의는요,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특히 장투기도 하고요. 인플레이션을 해칭하려고 인베스트먼트를 하는 겁니다. 저의 데피니션으로는 여기 그 구매력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그 이야기는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우리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얼마나 정말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막 되풀이하고 싶진 않고요. 그냥 저의 데피니션이 hatching against inflation이고 장투를 볼 때는 이렇게 본다라는 거.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모델이 나와요. 뭘 맥시마이즈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예, 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들링 모델 옵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 좋다 그랬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적립식 투자가 얼마나 좋은지 뭐 다 이 시점에서 다 샀는데 에버리지 프라이스가 이 정도로 다 유지가 된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는 저점에 왔을 때 좀 있다가 저점일 때 들어가는 게 좀 기다렸다가 저점일 때 가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균등하게 사는 거하고의 차이가 너무너무 궁금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저점 모형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좀 가지고 있다가 네, 뭐 하다못해 뭐 저기 세이빙 어카운트 이자를 많이 주든 안 주든 거기 가지고 있다가 저점이 됐다는 거 확인하고 나서 바닥 다질 때 들어가면 되지 뭐 하려고 이렇게 쪼개서 계속 넣냐. 예를 들어서 절대 상식적으로 보면요. 직관적으로 보면 토끼가 이기죠. 어떻게 거북이가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거를 저희가 그냥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확인이 되는 모형화시켜서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확인에 대한 이슈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퍼스널 파이낸스 클럽에서 올린 글인데요.
한번 여기 데이터도 있고 뭐 다 여기서 출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보시면 되는데 시장을 보니까 아까처럼 올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은 인덱스 펀드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 여기 보시면 인덱스 펀드끼리 별로 차이가 없다라는 것도 분석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S&P 500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평균 뭐 10몇 퍼센트 올랐겠죠. 그죠? 연평균으로 보면. 근데 여기에 DB만큼 있었다라는 거예요. 블랙 튜스데이, 닷컴 버블 뭐 이런 거 50%까지 떨어지고 뭐 그 2008년도 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고 코비드 크라이시스 있고 야, 저는 코비드가 요거밖에 안 되는군요. 아무튼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33%, 20%, 49%뭐 이렇게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점을 잡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저점을 확인하고 기가 막히게 저점을 확인하고 사시는 분 혹은 쭉 올라가니까 꼭대기만 잡아서 사신 분 뭐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매달 그냥 상관없이 사신 분 이렇게 해서 40년치 데이터 가지고 S&P 500 데이터 가지고 어느 정도 그 테스팅을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불씩 했고요. 총 41년간 투자를 했으니까 99,000불씩 다 들어간 거예요. 저희도 우리 하드링 모형 하잖아요. 5년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비교를 저희는 250불씩 매주 들어가는 거고 예, 저희가 부자인 것 같네요. 네, 아무튼 그랬고 티파니는 자 보세요. 꼭대기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가지고 있는데 3% 주는 그 3%를 복리로 주는 네, 그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얘는 꼭대기만 잡아서 사는 거고 브리트니는요 바닥만 잡고 산 거예요. 1, 2, 3, 4, 5 다 잡은 거예요 바닥을 이 친구는. 근데 바닥 여기 잡고 이 중간에는 기다린 거예요. 3% 적금을 넣으면서 세이빙 어카운트에 넣고 거기도 복리 넣으면서 기다렸다가 바닥을 다 잡은 거예요. 세라는 그렇죠. 세 번째 세라는 매달 넣은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매달 그냥 여기다가 S&P 500를 그냥 계속 산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겼을까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티파니는 꼭대기만 잡았으니까 브리트니가 무조건 이겼겠죠. 그죠? 그거는 당연한데 지금 가장 궁금한 거는 바닥만 잡은 브리트니랑 딱 저축해놓고 있다가 빵 해가지고 진짜 막 완전 황금의 손이죠. 여긴 똥손, 황금손. 예? 세라는 이제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토끼고 브리트니가 토끼고 세라가 거북이가 되겠죠. 왜냐면 이제 나눠서 샀으니까. 자, 그랬는데 결론만 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세라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브리트니는 당연히 티파니는 완전히 뭐 제일 똥손이니까 제일 나쁘겠죠. 그죠? 차이가 거의 여기 2배 이상 나는 그런 케이스가 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티파니가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뭐 봤을 때 기다렸다가 꼭대기만 잡아도 괜찮네. 예를 들어서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구나. 첫 번째는 그랬고요. 두 번째는 브리트니예요. 브리트니는 바닥만 잡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세라가 브리트니보다 너무 뛰어난 거예요. 왜냐면 브리트니는 110 뭐 이 정도 되는데요. 160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이제 밀리언 1.6 밀리언 이렇게 되고 그쵸? 이게 밀리언 달러 조금 넘고 이 차이가 퍼센티지면 상당한 거예요. 근데 처음에 봤을 때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 이긴 거는 데이터가 실제 여기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를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백테스트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바닥만 잡고 중간에 3% 정도로 계속 이렇게 복리로 적금을 들면서 기다렸는데 바닥이 올 때까지 왜 계속 매달 산 세라를 이기지 못했을까? 근데 사실 저희가 모델을 만들 때 액티브 하들링 모델을 만들지만 여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Buying deep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간 기다리는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3%를 주면서 우리가 기다리잖아요. 그럼 복리로 기다렸지만 예를 들어서 마켓에 들어가 있는 것도 복리의 효과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가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 잡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바닥 잡으려고 기다리는 이 기간들 있잖아요. 이게 이 꼭대기랑 들어가는 기간이 몇 년이 걸리잖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적금을 이렇게 놔버리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수익률이 이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특히 40년씩 이렇게 돼버리면. 물론 짧게만 보면 단타만 치면 무조건 브리트니가 이기죠. 토끼가 이기죠. 근데 장기로 봐도요. 장기로 보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러면 함수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3%를 주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거는 뭐 10몇 프로 올랐으니까 뭘 해도 10몇 프로는 올랐겠죠. 그죠? 뭐 연간으로 바꾸면. 그러면 3%가 적정하냐 물어보면요. 뭐 적정한 것 같아요. 저는. 3%가 지금 기준은 옛날에는 3%가 너무 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확정금리가 예를 들어 지금은 뭐 3% 주면 more than 땡큐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딥이라는 것을 어떻게 여기는 지나고 나니까 딥이라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이게 완벽하게 잡은 거잖아요. 완벽하게 잡았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예요. 10%로 성장하는 기간을 3%로 견디는 이 기간 있죠. 몇 년씩 막 여기 같으면 거의 10년간 3%로 지금 들어간 거 이 기다린 거잖아요. 이걸 잡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상당수의 그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복리로 넣는다 하더라도 이게 마켓에서 올라가는 기대 뭐 수익률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기대 수익률 10% 이렇게 돼버리면 3, 4%로는 이게 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차이가. 그래서 적립식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구나. 내가 실제로 잘 잡는다 하더라도.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꼭대기랑 탑이 아주 짧게 나오면 뭐 다 잡았다고 쳐요. 예를 들면 바닥을 어마어마하게 잘 잡았다고 치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요. 짧게 잡으면 짧게 잡을수록 랜덤으로 가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뭐 1초 후에 주가를 어떻게 알아요? 그쵸? 짧게 잡으면요. 다 그냥 모르는 건데 장기로 잡으면 그냥 우상향하겠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보니까 10%나 S&P가 500 뭐 그렇게 올랐다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이 10%가 영원히 계속 지속이 될 거냐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모를 때 우리가 정말 모를 때 우리가 거북이처럼 이렇게 하는 게 바보 같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심지어는 바닥을 안다 하더라도 잘못하면 이만큼 손해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100% 잡는다 하더라도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바닥이 언제가 바닥일지 언제까지가 바닥일지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바닥인 거를. 그래서 이거를 소위 말하는 이제 액지엄처럼 아주 그 흔들리지 않는 아주 기본 가정처럼 사용해서 우리가 액티브 하들링 모델을 잡으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복리의 마법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저희가 바이어스가 돼요. 적금에 복리로 넣어 놓으면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지만 복리라는 게 타임 인 더 마켓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시장에 넣으면 만약에 그게 우상향 하는 거라면 volatility가 있지만 변동성이 있지만 만약에 우상향 하는 곳에 집어넣어 놓고 장기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그조차도 컨파운딩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수익률로 컨파운딩이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확정금리의 복리만 보는 게 아니라 마켓에서 복리로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다. 통계적으로 나오고요. 뭐 시뮬레이션 해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토끼가 졌습니다. 거북이가 이겼는데 여기 보면 달에는 토끼가 먼저 간 거예요. 달토끼. 그래서 거북이 어디 갔지? 그러니까 화성에 갔답니다. 잘해가지고 토끼는 달에 갔을 때 거북이는 여기 화성 가가지고 잘 놀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잘 배웠고 어썸션은 이제 이거는 로그로 해가지고 비트코인 프라이스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비트코인에서 우리가 뭐 적립식으로 하든 뭘 하든 가장 중요한 어썸션이 또 하나 있습니다. 투자하는 자산이 0으로 가면 안 돼요.
제로로 가면 S&P 500도 없어졌을 때가 아니잖아요. 살아남았잖아요. 500. 그중에 이제 똑똑한 500개 기업만 계속 살려놨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40년이 됐든 뭐 400년이 됐든 어찌 됐든 간에 살아있는 동안에만 되는 거고요. 저희가 뭐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 모형을 만들 때도 그거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뭐 할아버지가 와도 똑같은 거예요. 일단 살아야 돼요. 서바이벌을 해야 됩니다. 예. 서바이벌을 한 상태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아까도 봤었지만 뭐 저런 비교가 되는 게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지막 시점에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시점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 계속 사가지고 마지막 시점에 우상향했기 때문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지. 뭐 40년간 떨어졌다거나 5년간 떨어졌다거나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어떤 어썸션이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기대 수익률이 엄청 좋았어요. 연간 100% 올랐습니다. 10년간은. 근데 또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죠. 그 10년간 100% 오는 게 계속 지속이 될 거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되풀이 될 거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확정시켜 준다는데 은행이 확정시켜 줄 거냐? 모른다라는 거예요. 은행도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나라도 망할 수가 있잖아요. 예. 모르는 거는 모르는 거고 여기서는 어떤 어썸션 속에서 존재하는 거는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어느 게 망할 확률이 높은지 뭐 예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됐든 간에 확실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uncertainty를 어떻게 다룰 건가. 예를 들어서 100% 상장했기 때문에 연간 100%이기 때문에 앞으로 연간 100%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웃기고요. 그리고 이게 물론 그럼 뭐 비트코인이 망할 확률이 높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실 텐데 그러면 그걸 또 공부를 하는 거죠. 왜 높을 것 같아? 왜 없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 은행이 없어지는 것보다 전통적인 은행이 무너지는 것보다 비트코인이 무너지는 확률이 더 높나? 예를 들어서 낮나?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있고 없고는 기술적이거나 정치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는 사실은 뭐 수학하고 통계하고는 좀 다른 이슈입니다. 통계는 또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가 되풀이 된다라는 가정 속에서 S&P 500도 뭐 수익률이 좋았네, 나빴네, 앞으로 어떨 거네, 뭐 이 주식보다 낫네, 뭐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심지어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복리는 수학입니다. 그렇죠. 수학적으로 이루어지고 통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저희가 진리에 가깝게 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복리가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게 지금 그 눈으로 봤을 때는 토끼처럼 저점 매수하는 게 좋은데 왜 거북이가 이기는 건지는요. 어떤 상황에서 그 어썸션만 주어지면요. 그건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원리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식이라고 의견이나 뭐 예측이나 뭐 이게 아니라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복리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깊게 이야기를 하고 이해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근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eep Conceive 3부 오늘 학습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채플란의 길 가자장투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는 일관됨이며 타당함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뵐게요. 네.